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암호화폐 시장의 이야기들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빛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트러스트 커넥터 서광대 윤석빈입니다. 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되는 또 조정 이후의 횡보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에 다양한 재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재료들 자체가 시장에 크게 반영도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95,000달러 선을 잘 지지해주는 느낌인데요. 자, 오늘은 또 교수님과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국내에서 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로드맵이 발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까지는 개인만 할 수가 있었죠. 그 계좌 자체가 이제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들. 사실은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은 해외에서는 뭐 코인베이스는 한 계좌의 70% 80% 이상인데 법인 계좌였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모든 개인만 할 수 있었죠. 물론 이제 국세청이나 일부는 갖고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은 저희 커뮤니티도 그렇고 금융위가 법인 계좌를 개설했던 건 물론 뒤에 때 말씀드렸지만 약간 로드맵이 나왔어요. 단계별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법인 계좌가 풀렸다라고 하는 가장 큰 포인트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3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을 이제 단계적으로 허용한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이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하반기에는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를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시범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해외는 이미 많이 되면 우리나라 이제 시작이니까 시범적으로 허용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비영리 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반기부터 거래가 가능하고요. 자본시장법 전문 투자자를 등록된 법인 3,500개가 이제 매매 거래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포인트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로드맵상에서 보면은 1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즉시 시행하는 거는 법 집행 기관이죠.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이미 이제 계좌 발급 허용하는 게 있고요. 2단계는 이제 비영리 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금화 목적이 법인 계좌 거설이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한 2분기로 나와 있고요. 3단계는 하반기죠. 하반기에는 금융회사를, 여기서 중요한 게 금융회사를 제외한다는 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린 금융회사를 왜 제외할 거냐. 그래서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될 것이다. 한 약간 숫자로 3,500개 회사고요. 뭐 상장 법인이 2,500개, 그리고 전문 투자자 등록법인 100개가 허용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어쨌든 법인 계좌 열리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데 금융기관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해외 쪽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발표되고 나서 사실은 이게 트럼프 2.0 저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트럼프 2.0이 이게 글로벌 시대적인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니까 그걸 허용한 건 되게 좋은데 어쨌든 단계별로 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비영리 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바로 허용이 되는 건데 이게 비영리 법인이 얼만큼 이게 갖고 있는 데가 많을까? 그런 포인트가 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3단계가 3,500개 법인 계좌 된다는 건 좀 의미가 있는데 금융회사를 제외시켰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물론 금융이나 금감원 내부에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요거로 약간 논의가 됐다. 요 포인트는 사실은 제가 이제 속해져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이게 말이 되냐라는 약간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전반적인 로드맵에 대한 주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법인 계좌가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좀 폐쇄적이기도 하고 암호화폐가 좀 혁신보다는 규제 중심의 그런 법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교수님께서는 또 이 업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교수님의 시각에서 또 이번에 우리가 법인 계좌 허용에 관해서 자세히 뜯어보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규제와의 차이점부터 한번 언급을 해볼까요? 규정 결의는 이제까지 뭐 특검법이나 아시겠지만 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제 자금 세탁 방지에 좀 방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시장 과열 우려로 해서 2017년부터 이제 제한돼 있었던 게 있었고요.
특히 이제 금융 당국이 은행에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을 권고하지 않았다. 이거는 법인들은 하지 마라고 했었던 거예요. 법인 실명 계좌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았던 게 사실상 이제 법인의 거래가 차단되었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 법은 없었는데 일종의 저거죠. 금융이든지 이제 법인은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차단되는데 이번 로드맵을 통해서 규제가 완화가 돼서 법인의 시장 참여가 돼서 이거는 어쨌든 요거는 어떤 약간 분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약간 가버넌스 이슈가 있는데 이걸 어떤 금융위가 이런 혼란한 시기지만 법인 계좌를 허용했다는 건 되게 좋은 의미라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규제와 진흥을 좀 밸런스가 필요한 관점에서는 좀 더 너무 규제 중심이었다가 진흥을 해줄게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가 있다 보여지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거면 좀 금융기관도 활용해서 기존 금융과 복합금융이 되는 거 좀 폭발적으로 나오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금융기관이 배제됐다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기존 규제는 자금 세탁 방지에 방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어쨌든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좀 더 시장을 확대한다 그런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그간 사실은 굉장히 규제 중심적이었잖아요. 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 입점령이 되면서 국제적인 환경이 변했죠.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릴 수는 없다라는 가장 큰 이유 같고요. 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을 높이고 거기서 방점은 이제 국제적인 경쟁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법인의 참여를 통해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가상자산 시장을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두 번째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해외는 이미 많은 법인이 시장이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만 안 돼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게 있고 시장 환경 변화가 한 부분은 뭐 트럼프 입점령이 촉발된 제가 몇 번 말씀 페이팔 마피아가 거의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워낙 전체적인 환경이 그래서 가버넌스가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환경 속에서 금융이나 이제 당국이나 이걸 새 정부가 나오기 전에 일단 지금 약간 선제적으로 해야겠다 지금 판단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가상자산위원회 좀 멤버들도 제가 몇 번 아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제가 그 시장에 인풋을 많이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법인 계좌 풀어야 돼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어쨌든 이게 풀렸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국이 이거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물론 이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인 계좌 열린 것 자체는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풀렸기 때문에 제주에 이 법인 계좌 열리고 나서 저희들 아주 더 분주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쉽게 말하면 회사가 비트코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회사들도 그렇고 아까 투자 자문 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법인 계좌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 분수령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의미 있게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계좌 허용에 관해서 또 인풋을 많이 받았던 또 금융위원회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뭐 법인 계좌를 허용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의 관점으로만 보진 않고요. 이 법인 계좌 허용은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하나하나 좀 짚고 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법인 이제 매도를 허용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보시나요? 악재와 호재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법인의 매도 허용된다고 하는 건 시장 유동성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죠. 일단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장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근데 대량 매도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이 이제 증가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법인은 개인들보단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기도 하죠. 또 많이 팔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특히 이제 거래소의 대량 매도가 이용자와의 이제 이해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매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 시장이었다가 이제 법인 시장이 가면서 굉장히 대량이나 대량 매수 매도가 나면서 유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건 약간 과정일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를 있을 때보다는 법인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좀 지금 과도기이긴 합니다만 이게 시장 안정성이나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량으로 하다 보면 뭐 개인과 약간 이해상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법인으로 인해서 대량으로 가는, 그래서 법인 시장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 거 분명히 의미가 있어서, 물론 개인 투자자 관점도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성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증권회사나 저희 개인이 직접 하지 않고 뭐 계좌 개설해서 맡기기도 하고 ETF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된다. 기관 참여로 기관 투자자가 참여로 해서 시장이 더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처럼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앉아 있으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이크 스테이지 같은 회사가 나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뭐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 갈 길이 먼데, 그렇처럼 글로벌 경쟁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갖고 여러 활용해서 새로운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여러 가지 카드가 늘어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자산에서, 금융자산 안에서 디지털 자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 관점과는 다른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런 뭐 마이크 스테이지 같은 회사가 나오면 뭐 일단 어떻게 보면 주식 관점도 그렇고 이런 디지털 자산 관점에서도 다양한 또 플레이어들도 나오고, 전략적인 부분도 우리나라 이제까지 법인들은 묶여 있었다고 하면 풀렸으니까 좀 그런 것들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워낙 또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그리고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어서 제 바람은 한류 K 컨텐츠가 됐듯이 빨리 K 블록체인, K 코인 아니면 K 토큰 아니면 그런 K AI가 나올 수 있는 그걸 받아보고 있는데, 아마 이런 법적인 게 풀리면 우리나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워낙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 것들은 또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성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시장의 영향력들을 봤다면요. 이제는 조금 좁혀가지고 이 로드맵의 주요 내용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교수님께서 나눠주셨는데 그 단계별로의 설명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1단계는 뭐 법정, 현재 뭐 검찰이라든지 국세청 이런 분들은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니까 하고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미 좀 있어요. 이거는 검찰, 국세청, 검사처 등 이미 이제 계좌 발급이 허용된 데가 있고요. 2단계는 비영리 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에서 현금화 목적의 법인 계좌 개설이 허용됐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영리 법인이니까 일단 예를 들면 뭐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걸 받은 거를 뭐 환금화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2단계로 나눈 거는 뭐 어쨌든 의미가 저는 이제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이것도 왜 이렇게 이거 비영리 법인 갖고 있는 데가 얼마큼 많아요? 뭐 그런 약간 이슈가 있지만 2단계가 비영리 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금화 목적 법인 계좌 개설이 허용되는 거고요. 3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 법인과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는 겁니다. 이 숫자가 한 3,500개 정도 되고요. 상장 법인이 2,500여 개, 전문 투자자 등 등록 법인이 1,000여 개가 돼서 여기에 3단계가 핵심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상장 법인과 전문 투자자 등록되는 것들이 일단 이게 아마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법인이 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아까 2단계는 비영리 법인은 아마 이건 아까 시간을 벌기 위한 그렇게 좀 버퍼로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 법인 하는 게 아마 이게 이제 메인인데, 이게 3단계가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3,500개 되는데, 이것들이 되면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내에서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자산거래소에 대한 계좌가 되면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아직 멀었습니다만 뭐
앵커님도 월급을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좀 있으면 옵니까? 네. 물어보세요. 여기 네. 서울경제한테. 그건 제가 드리는 건 아닌데 네. 좀 있으면 월급을 네. 비트코인 받을게요. 그것보다는 비트코인 한 개를 연봉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관여된 게 아니라 근데 아마 좀 지나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지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약간 다르긴 해요. 이게 현금화 목적되는 거라서 이제 좀 지나면 여러분들 월급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갖고 있는 CBDC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날이 저는 이제 몇 번 뭐 과장되긴 합니다만 제가 몇 번 얘기는 했는데 금융기관 갈 때마다 이러면 약간 디베이트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 점점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로드맵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제 회사 내에서 포트폴리오로 암호화폐를 채택하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일반적인 기업이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올해는 개설이 되는 거잖아요. 법인 계좌를 열어준다는 것뿐이고 그것은 자체는 어떤 통로는 열어주긴 하는데 이거를 회사 전략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회사의 결정이기도 하는데 아마 금융위 금감원에서는 아마 가이드라인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요걸 이렇게 팔 때는 이렇게 해라, 살 때는 이렇게 해라. 뭔가 우리나라는 뭐 가이드라인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혁신적인 부분이 약간 어쨌든 열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법인 관점에서 이제 제가 거꾸로 아까 마이크 스테이지 같은 이런 혁신적인 게 나올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일 거긴 합니다만 그런 통로가 열렸다는 의미가 있다 보여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뭐 이따 또 말씀드린 금융 당국에서는 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뭐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뭐 확인을 강화하고 제3의 가상자산 보관 관리기관을 활용 권고 그래서 이게 커스터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위탁하는 수탁하는 이 커스터디는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주에 법인 계좌가 열린 순간에 바로 돈 버는 거는 거래소도 돈을 벌겠죠. 이게 그더니 일종의 피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커스터디 업체, 위탁 수탁 업체들이 특히 가상자산 수탁 업체들이 좀 많이 플레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나올 것 같고 아마 투자자에 대한 뭐 공시 확대, 매매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풀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아마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우리가 또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공부한 바로는 비영리 단체들이 이제 기부금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매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들도 좀 들리고 거래소들도 그 거래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매도가 안 됐었는데 그걸 매도할 수 있는 거는 한시적으로 좀 허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비영리 법인들이 이렇게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좀 좋은 걸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뭐 크로스보더 예를 들면 이제 가상 우리나라 현금이나 카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분들이 나는 기부를 할 때,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할게요라고 하면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스위프트 마인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텐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크로스보더 글로벌하게는 그 거래가 되고 이제 기부도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면은 해외에 있는 만약에 좋은 뜻이 있어 그러면 기부 단체에서는 바로 나오게 되면 그걸 바로 뭐 한정돼 있던 뭐 피아트 머니였다가 이런 디지털 자산이 되면 훨씬 더 폭이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 법인 계좌 허용에 관해서 주의해봐야 할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서도 좀 언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자금 세탁 방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들이 아까 이거는 아마 계속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하는 건 디지털 자산, 뭐 기존 금융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상돼서 자금 세탁 방지는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방안도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현재 관련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법인 계좌 열어줬잖아 대신에 그냥 멈춰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금 세탁 방지에 연결돼 있는데요. 이것들이 모니터링 강화가 돼서 이것들이 사실은 이상한 데 쓰이지 않겠다. 그런 것들은 뭐 금융위 근간한 FIU에서 워낙 그 본질적으로 하는 업무니까 거기다가 디지털 자산 법인 계좌 풀어줬으니까 마음껏 써는 안 되겠죠. 당연히 자금 세탁 방지하고 모니터링이 더 강화될 것 같고요.
추가 제도가 정비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그리고 외환세제 등 추가적인 법 제도가 정비가 필요할 거예요. STO를 포함해서 어쨌든 기존 금융권에서 디지털 자산이 확대되고 영향력이 연결되는 거는 뭐 그건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금 세탁 방지, 모니터링, 그리고 추가 제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그리고 뭐 투자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너희 공시 확대를 해, 그래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뭐 STO, CBDC 이게 다 연결돼 융합돼 있긴 한데요. 이런 뭐 제도들 가이드라인은 좀 더 많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해서 금융당국 자체가 좀 많이 우려를 하면서 법인 계좌를 허용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교수님? 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정확한 포인트신데, 네. 그러니까 너희가 이상하게 쓸 수 있잖아, 막아놓은 건데요. 근데 그것들은 자금 세탁 방지는 원래 잘 강화를 했었는데 거기다가 법인 계좌가 열리면서 너 이상하게 쓰는 거 많아질 것 같아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막아놨던 거는데 몇 번 말씀드린 트럼프 2.0이 이미 다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는 아마 더 이상은 못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역할을 하셨는데, 그래서 금융위 금감원은 본질적으로 일 벌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공무원들이시. 근데 그것들은 이제 시장의 요구, 글로벌한 이런 시장의 요구 그리고 글로벌한 흐름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움직임이 지금은 있는 거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규제가 좀 철폐되는 그런 분위기던가요? 지금 미국은 이미 코인베이스에 지금 제가 자료가 좀 퍼센트가 60% 70% 이상이 법인 계좌였어요. 거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사실은. 하시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SEC나 CFTC가 싸우지만 싸우는 거고 이미 월스트리트는 이미 이 시장에 올 거야 해서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뭐 마이크 스테디도 있고 JP 모건, 골드만삭스가 있었던 거였고요. 스타벅스도 있었고. 근데 지금 글로벌리는 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전에 뭐 법무부 장관 ICO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법제가 될 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일종의 말로 하는 가이드라인, 그림자 규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저도 이제 금융위 금감원 가끔 저도 AI나 그런 것 때문에 만날 기회가 좀 있는데 제가 규제도 필요하고 지능도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어쨌든 법인 계좌 풀렸다고 하는 거는 좀 더 지능 쪽으로 갔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글로벌적인 어떤 동향들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발을 맞춰서 가는 느낌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법인 계좌가 단계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관해서 교수님의 마지막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일? 저도 이제 자문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거래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금융 쪽 자산에 대한 것들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AI, 웹3 융합은 거의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법인들이 이런 계좌가 거설되는 부분에서 이게 그냥 계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확대되는 전략으로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암호화폐에 관한 법인 계좌 허용에 관한 시장의 또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또 속보로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이제서야 또 우리는 법인 계좌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선들도 시장에는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법안이 계속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때 또 저희 코인 뉴스룸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